(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의 선방으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죠. 2024년 12월이 된 지금까지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세간의 예상과 달리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비등한 전력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99일 만에 알렉스 카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CEO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올해만 300% 넘게 주가가 오른 이 수산한 기업 팔란티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획득한 비밀병기는 바로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솔루션 고담입니다. 미국 DC 코믹스사의 배트맨에 나오는 범죄가 판치는 도시 고담시에서 이름을 따온 솔루션인데요. 팔란티어가 전 세계 주요 정부에 제공하는 플랫폼이죠. 고담 프로그램은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배치한 센서를 통해 각종 신호정보를 얻습니다. 그런 신호정보 데이터들을 식별하고 정제, 일종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상용위성과 열감지기, 정찰 드론, SNS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자사의 AI 모델을 통해 이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각종 정보를 시각화해내는 겁니다. 전쟁에 적용해보면 적군의 현재 위치와 잠복 위치, 정밀 타격이 필요한 장소 정보 등을 지도로 한눈에 보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포병, 보병 부대 등의 위치가 지도 위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표시된 위치에 공격 드론을 보내기만 하면 적을 괴멸할 수 있죠. 2001년 미국 9.11 테러의 주범으로 꼽힌 오사마 빈라덴을 발견해 사살한 것도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라고 전해집니다. 군인과 스파이, 경찰 등이 수집한 정보를 모두 모아 분석한 뒤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해 은신처를 발견해낸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코로나19 질병 확산 경로 등을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이 같은 시각화를 위해 팔란티어가 확보한 지리정보 특허만 수백 건으로 전해집니다. 고담 플랫폼이 정부용이라면 파운드리는 기업용 플랫폼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해냅니다. 가령 재무나 인사, 물류, 재고 등 여러 부서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통합 분석해내면서 사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 내부 비리를 감시해내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활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건설 장비에 부착된 센서로 장비 가동 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해 납품 지연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낸 겁니다. 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중요한 것은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정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톨러지라는 개념인데요. 수많은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죠. 단순 데이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집단 속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해당 데이터의 속성과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 등 계층을 미리 정의한 뒤에 데이터 분석에 들어갑니다.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 데이터를 선별해 의미를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것이 선행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일정 기간 파견 개발자를 직접 파견해 맞춤형 온톨로지를 구축한 뒤에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팔란티어는 서류, 숫자 등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SNS 등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도 능합니다. 팔란티어는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현재 CEO인 알렉스 카프 등과 함께 2003년에 창립한 빅데이터 전문 분석 조사 업체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터 틸은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 하나로 1조 7천억 원 가격에 매각했고 그때 번 돈으로 창업한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매각한 이후 번 돈으로 스페이스X를 창업한 것과 비슷하죠. 괜히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피터 틸은 2001년 9.11 테러를 경험한 뒤 어떻게 사전에 테러를 예측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데이터로 테러를 예측해보겠다는 계획이 창업의 동기가 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만든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이 팔란티어에 자금을 댔죠. CIA를 비롯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가안보국 NSA, 국방부, 영국 비밀정보국 SIS 등이 주요 정부 고객이고요. JP모건을 비롯해 크라이슬러, 에어버스 등이 팔란티어의 민간 고객사입니다. 피터 틸에 져서 제로 투 원에서처럼 독보적인 기술로 독점적인 시장을 만드는 회사가 되기 위해 회사 인력 4,000명의 대부분이 개발자 등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전체 임직원 중 세일즈
시너지 인력은 3에서 4%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은 어떨까요? 양호합니다. 팔란티어의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년비 2배 이상 늘어났죠. 알렉스 카프 CEO는 줄지 않는 끊임없는 AI 수요에 의해 분기 성장이 주도됐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월가가 늘 AI가 실제로 회사에 돈을 벌어주느냐를 AI의 버블을 감지하는 지표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AI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연중 330%가 상승했습니다. 연초 15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12월 중순인 현재 70달러에 안착했죠. 팔란티어의 커지는 시가총액에 지난 9월엔 S&P 500 지수에 포함됐고 이달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이른바 퍼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고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먼저 나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퍼는 345배로 테슬라 108배, 엔비디아 52배와 비교해도 너무 높은 상황이죠. 다만 2025년에도 팔란티어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강세론자들의 관측도 꽤 됩니다. 올해 3분기 호실적은 중장기 고성장 사이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로 정부 부분의 계약으로 성장해온 이 회사가 지난 1년간 민간 고객이 51%나 급증했거든요.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오라클, 메타 등 빅테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도 매출에 차차 반영될 겁니다. 이처럼 민간의 성장도 눈여겨볼 만한데 정부 관련 매출로 잡히는 국방 관련 부처의 AI 기술 도입 가속화가 매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팔란티어의 강세론자를 자처해온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리서치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 출범하면 팔란티어가 정부 부처와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며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의 AI 도입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업체의 주가 상승폭이 컸죠. 내년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의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팔란티어에게는 호재입니다. 어쩌면 2025년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팔란티어에게는 어떤 호재보다 더 큰 호재일 듯 합니다. 팔란티어를 창업한 피터 틸은 대표적인 친트럼프죠. 이미 피터 틸은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틸은 당시 대선 기간 내내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틸은 부유한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대다수 미국인이 마주한 저조한 저축률, 청년들의 빚 등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벌써 피터 틸 네트워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40세의 나이로 미국 부통령에 당선된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2021년 피터 틸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벤스는 틸로부터 영향을 받은 제자라고 자처했고 틸은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벤스의 선거 캠페인에 1,500만 달러 하나로 208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죠. 백악관의 가상자산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도 페이팔에서 틸과 함께 일했습니다. 틸이 운영한 개인재단인 틸재단의 CEO였던 짐 오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죠. 틸이 만든 투자회사 틸캐피탈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던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기술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틸과 함께 페이팔을 같이 매각했던 일론 머스크가 현 시점 트럼프의 최측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미국 대선이 종료된 뒤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테슬라 주가는 75%가 뛰었으니까요. 미국에선 팔란티어를 그간 가장 비싸고 은밀한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시가총액 1,6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해왔죠. 이제 은밀함을 벗어던지고 월가의 기대대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회사로 성장해갈 수 있을까요? 제2의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업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요즘은 워낙 마음 편하게 상장지수 펀드, 이 ETF를 적립식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빠르게 자산을 불리려는 목적으로 개별 종목, 특히 성장주도 몇 개씩 챙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올해 들어서 150% 넘게 주가가 뛰어버린 회사, 바로 이 팔란티어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올해 180% 뛰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1월에 이 팔란티어 주식을 사서 이달 초까지 들고 있기만 해도 투자금이 2.5배가 될 수 있었으니 욕심이 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팔란티어 지난 9월에 S&P 500 지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팔란티어는 사실 전쟁터에서 더 유명합니다. 일례로 2년 넘게 이어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이 사실상 러시아군의 맞수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바로 미국 페이팔 마피아들 기업이죠.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라는 소리도 나올 지경이니까요. 팔란티어는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던 미국 유명 투자자 피터 틸이 만든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입니다. 스페이스X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피터 틸의 절친이죠. 또 다른 페이팔 출신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미국 위성 탐사 업체이죠. 자, 그런데 아직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고 팔란티어만 상장 기업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하라는 추천이 아니라 매수를 과연 할 만한지 생각해보자는 의도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정부 기관들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 기업입니다. 주로 테러 예방이나 범죄 수사, 국가 안보 등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기업으로도 통하죠. 이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분기별로 흑자를 내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150% 뛰는 등 뉴욕 증시의 다크호스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최근 소식 한번 볼까요? 11월 4일에 팔란티어가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3%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주요 실적을 보니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월가 기대치 평균을 넘어서는 등 좋은 성적을 냈어요. 특히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0%, 순이익은 무려 101% 급증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가 올해 4분기 매출 전망치와 올 한 해 전체 전망치도 더 높였습니다. 이 현직 팔란티어 CEO이자 이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과 함께 팔란티어를 공동 창업한 알렉스 카프는 인공지능 AI 기반 서비스 수요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죠. 특히 미국 정부기관들이 이 팔란티어의 AI 기반 플랫폼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 카프 CEO는 이렇게 미국이 다시 한번 앞서는 동안 유럽 동맹국은 뒤처지는 분위기라고 말을 했는데요. 왠지 패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미국 정보당국의 수요는 많은데 유럽과 중동당국 수요가 주춤한 탓에 올해 3분기 팔란티어의 해외 시장 매출은 직전 분기인 2분기 때보다 오히려 7% 줄었다고 합니다. 자꾸 그런데 수요 이야기가 나오죠. 팔란티어의 고객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 회사를 우리가 비밀스러운 기업, 수상한 기업이라고들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팔란티어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빅데이터 서비스인 고담 서비스가 빈 라덴 제거 작전에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대상을 찾아내는 역할을 했죠. 평범한 기업 같지는 않죠. 자, 두 번째, 이 팔란티어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만든 벤처 캐피털 인큐텔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유망한 새싹 기업에 돈줄을 대서 기업이 성공하면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미국 CIA가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 국방부 등 이 미국 정보기관과 손잡고 자금을 조성해 만든 게 바로 이 인큐텔인데요. 이 인큐텔이 팔란티어에 $200만 초기 투자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 팔란티어는 기업을 고객으로 한 B2B 사업을 해요. 이 JP모건 같은 민간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 고객인 역시 미국 CIA와 FBI, 또 영국 비밀정보국인 SIS 등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 최근에는 팔란티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푸틴의 러시아군이 북한군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수세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군은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군의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추적해주는 팔란티어와 또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위성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 북한군을 데려온다 한들 차원이 다른 전투력이겠죠.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망하기도 힘들어 보여요. 이 우리나라 HD 현대도 팔란티어 한국 법인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팔란티어는 2020년 10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저도 상장일에 아주 조금 투자를 했었는데 이 상장 첫날 주가가 9.73달러에 마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뉴욕 증시 암흑기가 찾아왔죠. 2023년에 팔란티어 주가가 7달러 밑에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저도 손절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무려 50달러 안팎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만 주가가 2.5배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팔란티어가 아직은 성장 기업이다 보니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느껴지시죠?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을 많이 사서 오래 버텼다면 큰 돈을 벌었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누군가는 결혼이나 이직이나 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나서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꼭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 한립 ETF 시간에는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의 이상엽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 운용을 맡게 된 KB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 이상엽입니다. 네, KB자산운용이 이제 새 상품을 냈는데 새 상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 이 섹터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AI 시장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걸까요? AI 시장은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성장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산업 성장 단계를 볼 때 현재 시장 규모와 전체 시장과의 이제 침투율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테크 관련 지출이 연간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AI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000에서 15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침투율이 현재 한 2에서 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성장 여력이 아주 매우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 시장을 테크 산업 전체 규모와 비교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모든 기술 스택에서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존의 이제 CPU 컴퓨팅이 GPU 기반의 가속화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제 메모리와 네트워킹 반도체 분야에서도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도 기존의 이제 스토리지 위주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고성능 AI 모델 훈련과 추론이 가능한 이제 고성능 인프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이제 코파일럿 같은 AI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장은 테크 지출 각 영역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 IT 지출 증가에 따른 수혜 그리고 IT 시장 내에서 이제 AI의 침투율 확대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누릴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엔비디아를 위시로 해서 인공지능 버블론이 막 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AI 버블에 대해서는 버블과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버블 우려는 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매그니피선트 7으로 대표되는 그런 대형 기술 기업들은 현재 이제 선행 24개월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5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 당시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 대표적으로 시스코라든지 IBM 이런 기업들이 있었죠. 이런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PER이 당시에 한 50배를 상회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은 현재 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현재 기업들의 이제 현금 보유량이라든지 수익성이 이제 과거 닷컴 버블 대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버블 우려는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단순한 이 밸류에이션 말고 지금 인공지능이 과연 이게 수익화할 수 있느냐, 돈이 되느냐에 대한 우려도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몇 달 전에 이제 AI 버블을 지적한 미국의 이제 세쿼이아 캐피탈이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유사한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AI 인프라에 지난 2, 3년간 한 100조 원 가까이가 투자가 됐었는데 그것 대비해서는 현재 AI 수익화가 한 3조 원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빅테크 기업의 수익화를 간과한 계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AI는 스타트업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빅테크에서도 수익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연율로 환산한 매출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미 4조 원을 상회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난주에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는 이제 애저의 AI 향 관련 매출이 이미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1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를 비롯해가지고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AI 관련된 매출을 합산을 하면은 AI 클라우드 관련 매출만 연간 한 20조 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메타에서도 대부분의 광고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AI를 탑재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향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매출, AI 관련된 수익화 매출을 합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만 3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난 2, 3년간 100조 원 수준의 이제 AI 인프라 투자 대비해서 이미 산업 성장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30조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화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이제 그럼 KB 자산운용에서 상장하는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 이 상품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출시하는 AI 액티브 ETF는 저희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을 장기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는 관점 하에서 미국 AI 테크 기업들의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과 차세대 테크 기업들에 고르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빅테크 기업 비중을 50% 이상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그 외에 이제 50% 미만 부문에서 차세대 테크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해서 성장성을 보강하는 그런 전략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상 이 인공지능 액티브 ETF 상품은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글로벌한 기업들을 많이 담는 게 좀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이번 상품은 미국에 한정한 것 같네요. 좀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글로벌 펀드 그리고 미국 펀드 등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난 7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이제 관련된 펀드들을 운용과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수치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30년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테크 기업과 산업이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30년간 MSCI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는 한 400%가량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P 500 중에서도 이제 IT 섹터, 테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무려 450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그만큼 미국의 특히 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출시된 액티브 ETF들은 대부분 글로벌 테마인데 저희 본부에서는 이번에 특히 AI와 테크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 말고 시중에 미국 빅테크 ETF는 많은 것 같은데 그 상품들과의 좀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는 지금 저희가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빅테크만이 아니라 이제 차세대 AI 기업에 함께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성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매우 견조하고 그리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자본 구조가 워낙 좋아서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가 빠져도 주주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AI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독과점 규제가 주요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장성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현재 높은 수익성이 지속해서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개선 여력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차세대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익 개선 여력도 좀 충분해가지고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가지고 추후에 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과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수혜 또한 입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차세대 AI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과 함께 투자함으로써 이런 종목 분산에 따른 안정성 효과와 더불어서 높은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왜 특히 다른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상품으로 좀 준비하셨을까요? 예, AI와 테크 분야는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서 액티브 투자가 매우 잘 맞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 5년 전만 해도 이제 인텔이 엔비디아보다 이제 S&P 500에서 지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제 S&P 500뿐만 아니라 다우 지수에서도 이제 인텔을 대체를 하게 됐었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패시브 투자였다면은 이러한 변화를 뒤늦게 이제 감지를 하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액티브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초과 수익을 창출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저희 이 액티브 ETF에서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초과 수익, 알파를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빅테크들의 주도주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인데요. 거기서 주도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 챗GPT가 출시된 이후 초기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주도를 하였었죠. 그리고 바로 최근에만 보더라도 올해 2분기를 보시면은 애플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스마트폰 침체 사이클에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였었는데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공개를 하고, 이제 지난 9월 달에 발표된 아이폰 16을 출시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로 AI의 주도주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ETF는 이런 주도주 변화를 선제적으로 발견을 해서 액티브한 운용으로 포트폴리오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하나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대비해서 고성장하는 차세대 테크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고성장하는 차세대 테크 기업에 함께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좋을 때는 애플에만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애플보다 이익 성장 폭이 더 클 수 있는 ARM 같은 기업에 같이 투자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테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성장성도 더 높으면서 이제 펀더멘털 개선 여력도 높은 팔란티어에 함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저희는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밸류체인별로도 비중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 같은 경우는 발전 단계별로 초기에는 이제 인프라 시장,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전력 장비,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초기 수혜를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런 깔려져 있는 인프라 위에서 이제 활용을 통해 가지고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구체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을 소비자의 영역에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 기업들이 더 수혜를 많이 누릴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AI 산업의 발전 단계별로 이제 그런 밸류체인별 비중을 조정을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고 계신데, 사실 뭐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 중에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매니저분을 모시게 된 거는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종목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 초과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이 특별한 방법들을 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종목 분석부터 선정,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저희 KB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의 리서치와 운용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유니버스 스크리닝부터 시작해서 종목 분석,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액티브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화가 포착되면은 또다시 이제 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능동적으로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종목 발굴 선정 이런 거 하시려고 보면 사실 뭐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운용본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시는지요? 예. 저희는 먼저 글로벌 운용본부 내부의 인하우스 리서치를 통해서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주간과 이제 월간 단위로 저희 본부 회의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아이디어와 리서치를 공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본부에는 이제 미국 테크 펀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국, EM 등 다양한 지역과 섹터 테마 펀드들이 있어서 리서치 담당자들이 단순히 미국 테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섹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관점을 제공해 주어서 저희 펀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분석하시는 과정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특별히 보시는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종목 선정에는 크게 핵심적인 요소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영역을 보고요. 관련해서 차별화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즉 기업의 강력한 해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 제품의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지역 확장, 혹은 이제 신제품 출시를 통한 확장을 통해서 매출 성장성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업의 성장이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영업이익률과 이제 자본이익률, ROE를 경쟁사 혹은 이제 기업의 과거 추이와 비교해서 살펴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3에서 5개년 정도 저희가 이익을 합리적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대 가치법과 절대 가치법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고 이제 현재부터 상승 여력이 30% 이상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 이제 MP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50개 내외로 종목을 관리해서 구성을 합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 상품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커지는데 이 이제 AI 상품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셨을 테니까 요즘에 좀 특별히 좋게 보는 AI 종목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AI 안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각 분야별로 저희 본부에서 실제로 운용했던 펀드에서 발굴해서 투자했던 기업들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I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ARM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RM 같은 경우는 저희 공모펀드에서 작년도 11월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었고, ARM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IP 설계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건축의 설계도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M의 강점은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소형 가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IP 아키텍처로 좀 자리를 잡았고 애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ARM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시작으로 이제 AI 기반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6에도 이제 ARM의 이제 V9 아키텍처라 그래서 이전에 V8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IP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IP 같은 경우는 기존의 V8 대비해서 로열티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아이폰 16은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15와 유사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폰 16 인도 사이클에서는 애플 대비해서 이런 ARM이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M은 이런 스마트폰 시장 외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말부터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반도체 설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에 또 이제 ARM의 V9 아키텍처가 사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런 V9 아키텍처를 비롯해서 이제 종합적인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제 컴퓨트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CSS 사업이라고 이제 ARM에서는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V9 아키텍처 대비해서도 로열티율이 2배 이상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도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에 관심이 많고 또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라면은 ARM에 함께 투자를 한다면은 종목 분산 효과와 함께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 빅테크 애플이랑 차세대 테크인 ARM을 곁들여서 투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좀 유망하게 보신 종목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서비스나우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22년도 10월에 처음 투자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10년 동안 IT 소프트웨어 지출이 연평균 10%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평균 매출이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3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최근에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20% 넘는 성장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미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넘는 미국에서는 IT 시장에서는 대형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AI 기반 제품인 프로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객들 사이에서 이전 사이클 대비해서 그 침투율이 더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된다고 기업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회사의 이익 성장에도 최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AI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코파일럿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코파일럿의 좀 더 진화된 버전으로 최근엔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파일럿
코파일럿이 주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이제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사람의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 AI 서비스인 자나두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1분기부터 처음 출시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의 이제 업무 자동화 범위가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이제 서비스나우가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이제 서비스나우에 함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종목 분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있어서 더 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언급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초반에 말씀 주셨던 어플리케이션 분야 이 분야에서도 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AI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버 테크놀로지 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22년도 말에 투자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도 가시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를 단순히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기보다는 좀 비즈니스 모델과 자율주행 전체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퍼스널카 시장과 이제 로보택시 두 방향으로 나눠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버는 특히 후자인 로보택시 시장에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주택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근데 이런 자동차는 90% 이상이 주차가 돼 있는 만큼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자산입니다. 로보택시는 이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을 하면서 효용을 제공을 하고 이제 운전자, 차량 소유자 입장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을 해서 자동차의 전체적인 경제성을 향상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던 웨이모를 자기 자사 플랫폼의 파트너십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최근엔 또 이제 GM 크루즈까지 이제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자사 플랫폼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택시와 같은 라이드 헤일 산업의 핵심은 이제 승객은 차량을 빠르게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많은 승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AI 루팅 기술을 기반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AI 루팅 기술이라고 하면은 막히는 도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드라이버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야 다음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고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제 이러한 기술은 이제 테슬라라든지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버와 같은 기업, 플랫폼 기업에 함께 투자를 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분산 효과와 더불어서 또 수익성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우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 이 상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AI 시장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AI 시장은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없이는 주식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전력 장비라든지 원자력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모두 테마의 중심엔 AI가 있고요. 그래서 AI는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한 단계이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활용 영역에서 성장 영역이 매우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다시 인프라의 성장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제 혁신을 통해서 AI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차세대 혁신 기업들이 또 탄생할 것입니다. 개인들이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시장과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AI 대표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어려운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AI 시장이 성장하고 미국 테크 기업들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번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KB 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조상준 부장님과 그리고 배현주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께 글로벌 우주 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
이 상품 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국지전이라고 할까요? 약간 거의 전투가 좀 많이 좀 심화되면서 많은 이 세계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방산 테마 ETF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름에 우주테크랑 방산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죠. 이런 한국판 나사 등으로 인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먼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주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합니다.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2045년 화성 착륙이나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진행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 생각하실 때 우주 산업은 나사에서 쏘아올리는 뭐 우주 비행선, 인공위성 정도로 생각하시기가 쉽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은 이제 과거에 정부가 주도했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발사체를 우주에 내보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이제 창출하게 될 것인데요. 우주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성을 제조하고 발사하고 운용하고 서비스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성의 제조와 발사 영역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불리고요. 운용과 서비스 분야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업스트림 분야가 시장 규모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 조사기관인 유로 컨설트의 조사에 따르면은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상 장비와 위성 서비스 분야가 전체 우주 시장의 이제 한 6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우주 신약 개발 같은 다양한 신사업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것보다 이미 발사한 로켓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좀 재밌는 예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이 이제 우주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회사가 우주에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주 공간의 미세 중력을 활용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에서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순도가 훨씬 더 높은 약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측해서 AI와 결합시킨 자율주행 서비스.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이제 기존 통신망보다 연결성이나 안전성이 훨씬 더 뛰어난 위성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제 주도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서비스로 저희에게 제공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또한 이제 2030년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우주정거장 ISS를 대체할 새로운 민간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인 스타랩의 로키드 마틴, 나노렉스, 그리고 보이저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주 산업은 새로운 자원이나 우주 여행의 확대, 그리고 이제 우주 기술의 활용 혁신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수익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주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위성에서 관측되고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의 삶도 조금 더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만이 이제 우주 산업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발사체, 그리고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우주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성들,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우주 산업을 같이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이 이제 우주 산업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빅파마에 대한 예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사례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우주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정말 좀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나중에 좋을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이제 돈을 버는지가 궁금한 거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는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2040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를 한 1조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36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정부의 민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산업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우주에 투자하기엔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인류를 다시 한번 달에 보내는 유인 탐사선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합국이 2026년까지 달에 착륙해 기지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화성까지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주 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신 나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직접 진행하던 우주 프로젝트를 최근에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또한 이제 여러 민간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데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 스페이스X,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 오리진과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제 무인 우주선을 달 시험 비행에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우주인 4명을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고 이제 그런 목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참여한 국가들이 연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냉전 시대에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우리 이제 인류가 이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술이 훨씬 발달되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범국가적인 이벤트라고 말씀드리면은 상업적인 프로젝트 면에서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이제 우주 인터넷 분야입니다. 바로 이제 지구 상공으로 한 500km 정도 되는 위치에 수많은 위성들을 배치를 하고 이제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인터넷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스페이스X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스타링크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뭐 드론이라든지 뭐 군사 작전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빠른 인터넷을 쓸 수 그렇죠. 있고 네.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뭐 보급이 잘 돼 있는데 그게 큰 이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SKT가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뭐 당장 이제 해외만 나가셔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고 네. 인터넷 보급률이 전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절반이 조금 넘는 네, 수준밖에 안 맞습니다. 되는군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이제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물리적인 제약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인터넷은 이제 케이블이나 기지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산이나 바다 같은 지형 제한도 없고 구축 비용도 훨씬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위성 제조 비용이라든지 발사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비용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우주 인터넷이 한 1%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5년 내 전체 시장의 한 25%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의미 있게 수익화가 가능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우주 인터넷 선두주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지만 이제 아마존도 이제 올해부터 우주 인터넷 경우 위성을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손정희 씨가 투자해서 유명해진 이제 유럽의 원앱 또한 이제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스페이스X가 독점하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주 산업은 아무래도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인지 독점하기보다는 다수의 기업 혹은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비용이 점점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는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우주 인터넷 이것은 사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처음 했을 때 초기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좀 제공을 하면서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좀 불리했던 전쟁을 좀 바꾼 거 아니냐 판세를 많이 이런 바꿨죠. 기사들도 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 좀 전쟁에 개입한 그런 사례로서도 많은 분석이 좀 있었던 만큼 네, 맞습니다. 우주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품은 우주테크 앤 방산 ETF죠. 근데 우주테크랑 방산이 섞여 있는 건데 우주 산업 방산 이게 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연관이 좀 서로 있을까요? 네, 사실 우주 산업이 초기에 발전하게 된 계기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주하면 떠올리는 게 로켓이잖아요. 이것의 시초도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연합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V2 로켓, 즉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V2 로켓으로 런던을 폭격해서 10,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이 우주 기술을 이용한 무기의 무서움을 몸소 체감한 소련과 이제 네.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이 나자 이제 미국은 그 개발 책임자였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를 데려가고 또 소련은 이 제조 기지를 가져가서 이제 우주 개발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알쓸신잡 분위기네요. 아, 네. 그 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시작됐고 이제 결국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먼저 착륙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아까 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얘기해 주셨지만 그 우주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방산 분야입니다. 그 북한이 뭐 자주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도 이제 우주의 로켓 발사 기술을 활용을 한 거고요. 뭐 적군의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뭐 정찰에 이용되는 군용 인공위성부터 뭐 레이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이런 것도 사실 다 우주 기술이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산 기업들이 우주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 이제 미국이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 대신에 뭐 나사가 민간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우주를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조 노하우도 이미 가지고 있고 뭐 정부와 인맥도 잘 갖고 있던 방산 업체들이 이 상업 쪽 우주 분야에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주와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나사가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민간 기업들에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어 저희 신문사 같은 곳이 나는 로켓을 만들 거야 할 수는 없으니 맞죠. 네, 딱 그 기술을 갖고 있었고 원래도 이 정부, 국방부 관계자였겠죠? 펜타곤하고 연관이 있었던 그런 이제 방산 기업들이 상업적인 우주 산업에도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방산 관련 기업들이 제일 크게 주목받은 게 러시아 전쟁 이후예요. 최근 들어서는 말이죠. 특히 뭐 폴란드랑 뭐 우리나라가 뭐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런 걸로 좀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자, 그런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방산 투자해도 되냐? 이런 불안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산주 사도 괜찮은가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방산 기업 쪽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국방 안보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뭐 잠깐 위험하다고 지출을 막 늘렸다가 다시 줄이고, 사실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가 일어난 후에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이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제 전 세계가 방산 쪽 무기 부족, 뭐 공급 부족은 물론이고 뭐 외부 침략에 대한 위협도 제대로 이제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손 놓고 마냥 평화를 기다린다라기보다는 뭐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방산 쪽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극적으로 뭐 러시아가 휴전을 타진할지라도 뭐 방산 쪽 지출이 다시 줄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아웃을 우려하기엔 사실 되게 이르다고 보는 게 지금 최근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방 예산 1위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300조 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의 수출을 제한을 많이 하면서 이제 중국 쪽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통일 중국을 외치는 중국이 이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만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러시아 전쟁을 이제 목격한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원래 중립이었는데 이번에 나토를 가입을 하게 됐고, 또 유럽 국가들도 부족한 무기들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제 중동 쪽도 분쟁이 사실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산 기업에 더해서 이제 우주 기업도 사실 투자를 하잖아요. 이 방산 멀티플 위에 뭐 최첨단 성장 산업인 우주까지 가세할 수 있어서 사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르테미스 계획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달에 가는 게 사실 단순히 우주 관광을 간다기보다는 거기에 뭐 헬륨3라든지 뭐 히토류라든지 되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피크아웃 얘기하셨지만 뭐 우주 프로젝트야말로 사실 뭐 화성까지 가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국제적인 분쟁들 이런 게 좀 있는 곳이 지금 크게 세 가지죠.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중동,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가 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국가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방비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방산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 현재라면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우주 산업까지 다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좀 모두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까지 전체적인 좀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좀 구체적으로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ETF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지역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50%, 뭐 유럽의 30%, 그리고 한국의 20%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잘 아시겠지만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RTX 이런 종목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 라인메탈, BAE 시스템스, 사프란 같이 이제 유럽 종목들이 꽤 많이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러시아 정세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럽 나토 방위비 지출 확대 요구, 그리고 이후에 유럽산 무기 자급자족 전략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유럽 쪽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우주 분야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는 뭐 로키드 마틴은 여기서 우주선 캡슐인 오리온을 제작을 맡았고, 보잉은 발사체를, 그리고 에어버스는 우주선에 부착되는 서비스 모듈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노스롭 그루만 같은 경우에는 달에 이제 철도를 까는 프로젝트인 루나에 선정이 돼서 또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이제 아마존부터 뭐 소형 위성 전문 발사 기업인 로켓랩까지 이제 비방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성능이라든지 뭐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공급 능력으로 이제 폴란드나 노르웨이, 루마니아 향 수출을 최근에 많이 이제 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싱가포르에서 국부펀드에서 저희 국내 방산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이 3대 주주로 등극까지 하면서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통과된 수은법 개정안 덕분에 이제 수출 경쟁력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5월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쵸. 군대에서 타던 이 탱크와 전차 이게 막 좋은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이제 네, 맞습니다. 뭐 수출이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방위 산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산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는 ETF가 타임폴리오에서 처음으로 내놓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이미 방산 관련 네. ETF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 템으로 나와 있는데 궁금한 점은 이번에 나온 이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ETF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우주 산업이나 방위 산업에 이제 각각 투자하는 ETF들은 있었습니다. 뭐 투자되는 지역도 이제 글로벌 상품도 있고, 뭐 국내 투자되는 상품도 있었는데 이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우주 산업과 방산을 투자하는 액티브 ETF는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 한 이제 번에 다 같이 아우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우주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가 8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0% 비중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거죠. 미국의 가장 큰 비중으로 일단 우선 투자를 하게 되고요.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알짜 기업들에 같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이제 우주 발사체를 이제 발사한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 발전을 이끌기 시작하고 우주 산업으로 이제 파생되는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제 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은 반드시 동시에 투자하는 분야가 됐고요.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ETF는 이제 미국, 유럽, 한국 글로벌 우주 방산 대표 기업들을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ETF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저희가 경험한 메가 트렌드가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은 이제 작년부터 쭉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서버, 전압기, 뭐 냉각 기술 등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관련된 주도들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우주 산업 또한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이제 주도하는 새로운 강자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오게 될 것인데, 저희는 이제 액티브 ETF다 보니까 조금 더 액티브한 운용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편입 편출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발굴 능력이라든지 시의적절한 매매 능력으로 이제 기존 액티브 ETF들로 이제 우수한 성과를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여줄 이 ETF의 이제 차별화된 성과가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2024년은 민간 달 착륙선, 그리고 금성과 목성 탐사선, 뭐 재사용 대형 로켓 시험 등 이제 우주 분야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매우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새로운 메가 트렌드인 우주 산업에 투자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그동안 방산에 투자하는 ETF, 네.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ETF, 아니면 뭐 미국에 투자하는 ETF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상품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이번에 타임폴리오에서 처음 내놓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이종화 기자였고요. 오늘 말씀에는 조상준 부장님 그리고 배현주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신한자산운용의 청기현 팀장님과 함께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인공지능 테마와 관련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직전 시간에 나와주셔서 AI 반도체 이제 칩 메이커들 그와 관련된 상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칩 메이커에 이어서 살짝 변형이 된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신한이 정말 반도체의 진심이다. 네.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많이 맞아요. 느끼고 있는데 AI 반도체 칩 메이커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ETF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이번에 출시하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고요. 뭐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저희 소울 ETF가 좀 반도체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지금 현 시점은 약간 AI의 또 진심인 네, 좀 ETF 넓혀간 중에 하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은 이제 같지만 같은 듯 하면서 약간 다른 영역의 AI라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저희가 좀 연속적으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좀 AI 산업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생성형 AI로 대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결국 생성형 AI 밸류체인 내에서 우리가 또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AI 플랫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등 이제 AI 밸류체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해당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 산업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첫 번째는 이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산업이 좀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울 AI ETF 시리즈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울 AI ETF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칩 메이커 관련 상품을 첫 번째 출시를 했고 그 다음 스텝으로 AI 소프트웨어 ETF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산업을 포함해서 모든 혁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생산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이 산업에 빛을 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AI 산업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좀 AI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이제 설명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결국 AI 밸류체인의 이제 최전방에 있다. 그 맞습니다. 말은 즉 이제 소비자들과 가장 먼저 맞닿아 있는 네. 그런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AI 소프트웨어와 이런 서비스 이쪽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생성형 AI 밸류체인 내에서 좀 소프트웨어 영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AI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만났을 때 좀 구분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저희가 크게 한 4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영상, 이미지 편집 등 콘텐츠 제작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품 설계 등 제품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생성형 AI 소프트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내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카테고리 내에서 대표가 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ETF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AI의 서비스
이러면 사실 챗 GPT만 딱 떠올랐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업무 효율성, 콘텐츠, 네. 뭐 건축, 설계, 네. 심지어 보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생성형 AI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표 기업을 제가 스스로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ETF의 도움을 받으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되는 이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의 구성 종목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기업은 좀 어디가 들어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미국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15종목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반영하는 이제 키워드 산출 방식으로 종목 선정을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비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20%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나머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오라클, 뭐 또 어도비, 시놉시스, 팔로알토, 그리고 팔란티어와 같은 종목들이 주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런데 아까 표에서 살짝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네, 20%인데 15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20%다. 맞습니다. 엄청난 비중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큼 높게 가져가는 이유, 이것은 제일 주목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게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그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또는 AMD를 주목해야 되듯이 결국 AI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의 거의 전부분을 커버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AI로 가장 수익화를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챗 GPT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오픈 AI를 간접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좀 알 수 있는 코파일럿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뭐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좀 독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자사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구독 서비스를 시행을 하면서 월 $20 정도였나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업계에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요 관련 분야에서 수익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네.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그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또는 그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주요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제 이러한 전력 소비량을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100억 규모였나요? 라고 해서 이제 신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AI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 앞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ETF 상품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뭘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도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미국에서 전력 소비량을 봤을 때 과거 20년은 거의 플랫타에 갔다고 봤을 때 향후 10년은 그 전력 소비량이 2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도 우리가 AI 관련된 산업을 투자를 했을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번 상품 외적으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이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배력도 있고 네.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코파일럿 쓰면은 약간 그 원래는 뭐 챗 GPT에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네.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품도 만든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이기도 하죠. 그 네. 애저라고 대표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인공지능과 밀접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이제 카테고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카테고리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었던 대표 종목들은 또 어디가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제품에 최근에
대부분의 그 제품 전체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신규 출시한 아인슈타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활용을 해서 실제 이메일 작성이라든지 고객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의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대표 기업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컨텐츠 제작 관련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크로bat 리더라든지 포토샵으로 잘 알고 계시는 어도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관련의 생성형 AI인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디자이너들에게 좀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길을 좀 열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또 관련 기업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올해 2월까지 65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또 실질적인 수익 창출 효과를 시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결국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분야가 4개 카테고리 중에서 저는 사이버 보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좀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국방 분야에 AI를 접목한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보안과 대테러 조사 또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팔로알토라든지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역을 투자를 할 때 이 분야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어도비, 그리고 팔란티어 대표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 기업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네. 한국 시장에서는 또 간혹가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서 맞아요. 더욱더 네. 유익한 소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는 사실 타블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맞아요. 있는 네.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업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이름은 많이 봤어도 이 기업 이름은 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맞아요. 네. 그 매칭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렇죠, 기업이죠.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다. 어도비도 포토샵 외에도 파이어플라이 기능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가 시행하는 이제 그런 작전들이나 보안과 관련된 네.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시리즈, 저번에는 칩 메이커, 네. 그것은 하드웨어죠. 반도체와 관련됐던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런 AI 서비스, 네. 조금 더 이 소비자들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아니라도 정부여도 소비자거든요. 정부 소비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랑 좀 맞닿아 있는 그런 AI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는 이 소울 AI 소프트웨어 ETF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인공지능의 이 진짜 서비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인공지능 만드는데 좋은 알겠는데, 그래서 AI를 어디다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한번 투자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말씀에 청기훈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